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주식시장이 9월 말 이후 연일 제법 깊은 하락이 반복이 되고 있고,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3,000포인트 붕괴되는 제법 깊은 낙폭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이 계속 무거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게 되면 이게 한 가지 이슈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전체에서 미국 이슈, 중국 이슈, 그리고 국내의 이슈까지 복합적인 악재가 증시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한국 증시 상황에서, 자, 언제 정도 시장은 다시 안정세를 찾게 될까요? 자,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꺼번에 생각하다 보면요, 생각 외로 우리가 이번 조정장에서 보게 될 중요한 투자 기준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시작하시면서 투자의 중요한 해안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무섭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종합주가지수는 장중에 캡처한 겁니다. 장 초반에 오전장에는 2,950포인트까지 밀릴 정도로 급락 양상이 나타났죠. 자, 9월 말부터 해서 급락세 나오고, 자, 이번 10월 들면서 이거 연 이틀 추풍 낙엽처럼 하락하다 보니, 이거 이러다가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한 걱정이 우리 애청자님들 뿐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가지고 계실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악재는 미국, 중국, 한국,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인 악재가 증시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긴축 관련한 이슈, 테이퍼링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채 한도 상향하는 것에 대한 협상이 지금 민주당, 공화당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향을 잡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올 겁니다. 10월 말 이후에 미국이 파산할 거네, 이거 큰일 났네. 이미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도 이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11월 2일에서 3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자, 지금 저 재료들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가 뒤에 살짝 들리실 겁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중국의 어떤 부동산 관련 기업이 이자 지급을 못했다라는 뉴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레버리지 문제에서 기인한 재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중국의 부동산 기업 중에 하나가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판타지아라는 회사입니다. 채무이자 미상환. 그 이전에 헝다그룹 문제도 터졌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주식시장이 이거 힘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중국이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황을 띄운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최근에는 공동부유 그 정책이 등장하면서 부동산을 억제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들이 하나씩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요 두 개 국가들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 문제, 중국은 기업 부채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 폭탄 소리 한국도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중과 속도가 너무 가파라요.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부채 문제도 있겠지만 주식 시장으로 향한 가계 부채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가계 대출을 억제겠다. 그런 발표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한 좀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네요. 미국은 국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한국은 가계부채. 이러한 부채 문제가 서로 얽히고 얽혀서 이런 와중에 이제 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 문제가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자, 이번 추석 연휴 이후 잘 버텨주기를 바랬는데 허무하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뭐 심각한 뭐 어떤 대폭락의 전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자,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방적으로 풀렸던 유동성,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풀렸던 유동성이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에서 억제하려는 수순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과정에서 풀린 돈들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자산시장으로 가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그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뭐 전혀 생뚱맞은 자산들에도 많이 넘어갔죠. 가상화폐 시장 급등한 것도 있고 미술품, 예술품 가격도 급등했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뭐 제2의 지구, 가상의 지구에도 투자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별별 자산들이 가격이 다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돈이 워낙 넘치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으로도 넘어가서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있고요. 원유 가격 알게 모르게 벌써 $70 후반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원유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 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뿐만 아니죠. 중간재, 소비재 다 상승하고 결국 물가가 상승하니 연준 입장에서는 뭔가 쬐야 된다, 긴축해야 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한번 올렸죠. 중국에서도 뭔가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고 있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적정 수준으로 풀린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뭔가 좀 불편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과정이 무제한적인 어떤 증시 대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경제가 워낙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보니까 물가는 어떤 금융정책으로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정 부분 적정한 수준까지는 레버리지가 좀 축소되어야지 시장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글로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변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좀 시장이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키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제가 지난달부터 해서 종종 보여드리고 있는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 비율은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통계 페이지에 가시면 요 각각의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예탁금을 분자해 두시고, 예탁금을 분모해 두시고, 신용융자를 분자해 두셔서 나눔값을 비율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이 비율이 40% 넘어가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9월 그때 초반에 이게 40%를 넘어갔고요. 지금 현재 30%대 후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율이 보시게 되면
40%를 건든 이후에 한 번씩 좀 날카로운 조정을 우리 시장에 던져 주었어요.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8년. 요때 40% 넘어가고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신용융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비투 자금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예탁금이 감소할 수 있는 신용융자 금액을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게 과도해지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조정받으면 이게 악성 매물로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견조하게 3,000포인트 붕괴되지 않고 잘 버텨주고 그랬으면은 이게 신용융자 비율이 악성 매물로 등장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융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비투를 하셨던 투자자분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은 1,000만 원인데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1억 원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마이너스 통장이 됐든 카드 빚이 됐든 아니면 친구한테 빌렸든, 자기 돈 대비해서 과도하게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0% 빠졌거든요. 10% 빠지면 자기의 투자 원금 다 날아가고, 심한 경우에는 빚을 다 돌려줘도 빚이 남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수시로 악성 매물로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면 또다시 악성 매물이 쏟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매매 또는 투자자 본인이 견딜 수 없어서 피동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한계치, 바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상황.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나 이번 코로나 쇼크 때처럼 대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50% 가까이 하락한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이때는 한 10%대. 이건 진짜 진성바닥, 참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요. 중급 하락장이다 그러면 한 20%대. 중급 하락장이네? 그러면 한 20%대 들어왔으면 바닥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단기 조정장이라고 한다면요. 대략 30%대를 중요한 선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중급 하락장이나 대폭락장이 아니면은 대략 30% 선이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인 그 선이 중요한 어떤 바닥을 찾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한 66조 돼요. 이 중에 25조가 지금 그 신용융자 금액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 비율을 따져보면 지금 이제 3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런데 30%까지 낮춘다 그러면 이게 대략 20조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용융자 금액에서 대략 5조 이상 감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 5조 원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9월 30일까지 통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30일 거니까 9월 29일 매매분과 9월 30일 매매분, 10월 1일 매매분, 그리고 오늘 매매분에 대한 신용융자 감소분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요 자료예요. 계속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요 비율이 그대로다 한다면은 5조라는 신용융자가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5조 외에 더해서 다른 비투 자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골치가 아플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신용융자,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
30% 선인 20조 원까지 감소하는 과정은 뭐 날카로운 급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한 후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2011년 8월 쇼크 때 10년 전이죠. 그때 당시 8월에 쭉 신용융자 비율이 떨어진 이후에도 9월, 10월 거치면서 신용융자 비율이 떨어졌던 감소해가는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8월에 딱 하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저런 형태가 될지 아니면 날카로운 추가 하락이 나올지 이 부분은 우리가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어쨌거나 비자발적인 이탈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금융회사의 여러 가지 주식 관련 대출의 강제 청산, 반대 매매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매도하시는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할 때 단순하게 그냥 현재가에 매도하는 게 아니고 밑에 호가를 깨면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장중에 종목 단위에서 변동성이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또 보면 가치 투자하신 분들 중에 레버리지 쓰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를 지향하지만 내 한도를 넘어선 비투를 한다. 요건 장기 투자를 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억울하게 지금 이런 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이탈하고 나면요, 시장이 신용융자나 여러 가지 빚투자금이 안정권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참 야속하게도 말이죠. 그래서 옛부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용융자 크게 쌓이면 한 번씩 털고 간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한, 시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분들은 뭐 잠시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어요. 더 좋은 종목,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 교체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고, 자산 배분 전략 쓰신 분들은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 속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투자자분들은 그러한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장은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시장 분명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생존하신 우리 애청자님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그림을 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 페이지에 제가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좀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힘드시기 마음만 잘 다스리고 무리한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생존하시고 그리고 차분히 투자 이어가시면 반드시 투자의 기회는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